오늘도 보면은 안화가 등장하고 자공이 등장하고 또 공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장자를 그냥 노자나 장자를 좀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이 뭐냐면은 노자나 장자는 공자, 이런 공자를 특히나 많이 비판을 했다. 유학하고 많이 다르다 이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그 찬성하기가 좀 어렵고요. 몇 가지 그 논어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꺼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논어에 보면 이제 미자편이라고 있어요. 19번째 나오는 그 편인데 아니, 그 18번째인가? 19번째가 사장인가? 어쨌든 그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공자가 은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에 대한 일화들이 좀 꽤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서 그리고 권릭이라는 사람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뭐 짤막하게 이 장이 상당히 좀 긴데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장저와 권릭이 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은자들이에요. 은자. 숨어 사는. 그러니까는 자로를 시켜가지고 야 나루터 가는 길을 물어봐라 라고 시켰어요. 자공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장저한테 가서 물어봤죠. 나루터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 수레에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공자 보고 알면서 물어봤겠죠. 공자 보고 했더니 공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쟤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판한 겁니다. 쟤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애니까는 길을 더 잘 알겠지. 나처럼 여기서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한테 뭐하러 물어보냐 이런 얘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자공이 이제 권릭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공자 따라다니는 그 자공이라는 애냐 라고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야 뭐하러 피인지사를 따라다니느냐 피세지사를 이 나를 따라다녀라라고 얘기했어요. 피인지사라는 것은 사람을 피해다니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인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위나라 갔다가 제나라 여기 갔다가 제나라 갔다가 초대나도 갔다가 그게 다 피인지사로 보이는 거예요. 야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라. 피세지.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천하의 도가 붕괴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응?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이제 장서와 권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공자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무연하게 하늘을 보다가 탄식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저 짐승이나 새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나는 2, 3자여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 내가 어찌 짐승이나 새들과 살 것이냐. 나는 너희들과 곧 뭐예요? 사람들과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우리 스피노자 읽을 때 기억나시나요? 스피노자가 얼마나 그 정념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불구스라 그래가지고. 응? 정념의 노예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것보단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익이다. 그것이 이성적이다라는 식의 스피노자가 얘기했잖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나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공자의 인식이었어요. 두 번째,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겠냐. 세상에 도가 없으니까는 어떻게든지 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세요. 또
미자편인가 아니면 다른 앞부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자로가 등장을 하는데 자로가 또 공자랑 잠깐 헤어져가지고 어디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잠을 얻어 자야 돼요. 그때 신문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신문이라는 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문직이에요. 문직이. 그 문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천한 신부죠. 그래서 신문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잠자리를 좀 제공해 달라고. 그랬더니 신문이 그대는 어디로부터 온 자해위. 그대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공이 뭐라 그랬냐면 자로가 뭐라 그랬냐면 공구로부터 왔습니다. 자기의 출신은 스승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로가. 그랬더니 신문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 지, 불가의 위지자. 누구예요? 아니, 이게 있잖아, 써있잖아. 아니로 이제 여기 있죠. 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가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가 아니고. 불가한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행하는 자, 그런 인간. 이렇게 신문이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신랄한 표현이죠. 근데 저는 공자를 표현한 어떠한 그 제3자의 평가 중에서 이것보다 공자를 정확하게 평가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서 뭘 행하죠? 될 걸, 응? 돼야지만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어떻죠? 정말로 그 인간으로서의 그 태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런 태도일지도 몰라요. 자, 요거를 배경으로 깔고 한두 가지 좀 첨언을 하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덕과 윤리라는 문제를 얘기할 건데 그 전에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하고요 장자가 살았던 시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150에서 한 200년도 차이가 나요. 뭐 장자의 생물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좀 맹자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자는 춘추 말기고요. 장자는 전국 뭐 초기보다는 중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한번 곰곰이 한 2, 30년 전에 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하고 상당히 달랐죠. 이 춘추 말기와 전국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 변화가. 우리는 그거를 감안하고 공자와 장자를 읽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왜? 공자는 춘추 말기 속에서 그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언가 질서를 회복하고 아니면 무언가 어떤 옛 질서를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게다가 좀 말이 통할 수 있는 적어도 맹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식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막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해도 누구도 목을 치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은요 사람 목숨이 개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니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 공자와 은자의 선택지와 장자가 살았던 시기에 장자와 또는 그 당시 유가들의 선택지하고는 좀 우리가 한번 달리 봐야 돼요. 그 시대 속에서 읽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도굴꾼들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장자가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자칭 공자와 맹자의 후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플라톤하고요. 플라톤 주의자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예수예생이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삶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하고 그 어떤 살았던 삶하고 지금 이 종단에서 벌이고 있는 패싸움 하는 것들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외편이나 자편에 보면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은 이것도 이제 풍자인데 노나라 애공이 이제 장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에는 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학을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의 도를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꼬는 얘기죠. 그때 장자가 제가 볼 때 노나라 유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알기로 유학자는 멸관을 쓰고 뭐 이런 뭐 도포를 입고 이게 유학자가 아니고요. 이런 행위, 이런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유학자입니다. 어? 마치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응? 이웃을 사랑하고 저 가장 세상에서 낮은 자와 함께 더불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창녀나 세리나 뭐 이런 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왕이 만약에 이런 유학자로서의 것을 하지 못하면서 유학자 흉내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목을 치겠다고 공고를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유학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싹 사라지고 딱 한 명이 있는 거야, 한 명. 그래서 걔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장자가 노나라에 유학자가 한 명이 있군요. 응? 그럼 장자가 비판한 육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나서 장자가 공자를 비판했네?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장자는 공자를 제가 볼 땐 뭐죠? 영화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오마주라는 표현이 있죠. 오마주. 옛 어떤 위대한 감독이라든가 배우나 이런 자들을 무언가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추모하는 이렇게 높이는 이런 것처럼 저는 이런 걸로 좀 장자에서 공자를 읽어요. 왜? 이때만 하더라도 장자가 살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때는 잘 모르겠다. 특히나 뭐 이후에 한나라 넘어가서 하면은 공자는 왜냐하면 내가 빈약할수록 내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높여야 돼요. 응? 지금 찌질한 인간들이 자기 조상을 팔잖아요. 어?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 선배를 팔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분명히 공자를 성인으로서 읽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 장자도 어쩌면은 그때 당시에 고정된 공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의 상처럼 공자의 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는 그를 숭배해라고 하면서 저쪽에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이런 공자가 아니 살아있는 공자를 아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가와 육아의 어떤 관계, 특히 기본적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런 장자나 노자에 나와 있는 어떤 육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해석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저는 지금 공자가 지금 하고 있는 시지 불가의 위치자,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윤리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태도.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책에 조금 써있긴 한데 일단은 도덕이라는 말이 이제 모라를 번역한 말이고요. 윤리는 에틱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게 어원은 같습니다. 어원은 이게 모라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에틱스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인데 라틴어가 어차피 히라보 에틱을 번역한 말이에요. 어원은 같아서 한동안 도덕과 윤리는 그냥 같이 쓰였습니다. 같이 쓰이다가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윤리의 문제, 새로운 어떤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주체. 서양에서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덕과 윤리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식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은 도덕 같은 경우는 사전적입니다. 이거는 규범이에요, 규범. 법, 규칙 이런 거 눈에 보여. 네? 그리고 이거는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 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고, 윤리는 반대예요.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규범, 법, 규칙 이런 거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한다면 오직 신 또는 나의 양심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형식만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일단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자, 그 유학하면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중에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삼강이 뭐죠? 삼강. 아니 그거 말고. 분신. 맞아. 기억이 안 나. 분유신강. 아, 분신강. 네. 이런 거 무슨 거지? 분위신강 그 다음에 부위부강. 부위부강. 그 다음에 부위자강이 먼저인데 어쨌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 강이라는 것이 별이 강자거든요. 별이라는 것은 그물에 있어서 어떤 중심축이 되는 것들입니다. 별이가 없으면 그물의 역할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 임금과 신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럼 아비와 자식,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된다. 아비가 더 중요해. 지아비와 지어미는 중에서 남자가 별이가 된다. 이게 삼강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이게 그 전한 시대에 그 한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중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오류는 뭘까요? 오류. 5가지 우리. 그쵸. 군심, 유, 의. 한글로 쓸게 너무 덜컹댄다. 그 다음에 부자 유친. 그쵸. 장유 유서. 그 다음에 그쵸. 부모 유신. 조금 생각해보면요. 삼관과 오륜의 차이가 나옵니다. 오륜의 군신 유의만 번역을 해볼게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무엇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의로움의 바탕을 둬야 돼요. 자, 임금과 신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없어요, 그런 말이.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관계. 이게 삼강오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화가 나는 게 왜 우리 그동안에 유학자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았죠? 왜 여기서 연구를 하지 않았죠? 왜 유학을 삼강오륜을 하나로 묶죠? 제가 보는 천지 차이인데? 이게 윤리예요, 오륜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의로운 거예요? 신하가 임금한테 복종하는 것. 이건 도덕이에요. 이게 도덕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거다라고 얘기하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을만한 거예요? 부구유신?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것? 그래도 뭐라고 안 하는 것? 이런 건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는 뭐예요? 오직 형식적인 것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바탕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행위인지, 무엇이 친한 행위인지, 무엇이 차이인지, 무엇이 질서인지, 무엇이 신뢰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개별적이고 독특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사후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아, 저 자는 충분히 신뢰가 있는 자이구나. 아, 저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이구나. 그것이 바로 윤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은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도덕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다 합리성으로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이래서 지켜야만 되는 거야. 이 법이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도움이 돼. 등등 이렇게. 이게 도덕입니다. 근데 윤리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좀 알고 있는 예는 이 맹자의 오륜과 그러니까 논문이나 맹자에 보면 윤리적인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다음에 칸트의 그 정언변명 같은 거. 정언변명. 요거는 저기 나중에 우리가 칸트를 읽게 되는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불교에서는 육식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게을에서 도덕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그런에서 깨달은 자는 절에 가서 소를 잡아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윤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처음에 가서 소를 잡아먹었어요. 이건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 최초의 순간이 윤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개나 소나 가서 다 잡아먹어? 이거는 윤리가 아니죠. 이런 거란 얘기예요. 원효대사? 제가 원효대사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뭐 하긴 하지만 그 위대한 우리 그 신라의 그 고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결혼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원시 불교에서는 제가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출가 승이 있고 제가승이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신라에서는 출가를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것이 윤리입니다. 스님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도덕이에요. 이제는 저기 기독교 얘기 한번 해보죠. 제가 볼 때는 서양에서 예수의 삶이 아주 윤리적인 삶의 전형이에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마리아인이란 얘기 하시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이 인도의 불가처 천민 같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 거의 상정도 하면 안 되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야. 근데 예수가 예를 들었던 것이 뭐죠?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뭐 귀족이고 왕족이고 하는 인간들이 쓰러져 있는 자를 위해서 다 지나가죠. 왜? 아주 중요한 도덕적인 용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도덕에 가장 위배되는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이런 예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이구 잘됐다. 요 예수 이거 걸렸다라고 하면서 니네 어떻게 네가 뭐 하느님의 자식이고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윤리적인 선언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굳이 예를 든다면 이것이 도덕과 윤리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공자의 이 표현 시지 불가의 위지자에서 공자의 윤리성을 보는 거예요. 비슷한. 자, 지금 도가 없습니다. 무도해요. 지금. 이 무도하다는 것은 장저 걸리기나 공자나 인식은 똑같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보죠. 어차피 유도나 무도는 밤낮처럼 이제 수단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밤낮이 바뀌고 사시사철이 바뀌는 것처럼 이게 변화해서 지금 무도한 삶에 들어왔어요. 무도한 세상이야. 근데 이게 한 8시쯤에 무도함인지 한 새벽 4시에 무도함인지 누가 알아요? 그쵸, 맞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고 싶은 사람 물어보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지금 8시예요? 4시예요? 천명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이게 천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8시인지 4시인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에요? 무도한 것을, 그죠?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기다리는. 물론 그 장주가 얘기한 기다림과 유교에서 기다림은 조금은 다르죠. 유교에서 기다림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하지만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 경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삶. 이게 제가 그 장저와 권력이 일어나든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걸 해가는 자라는 것. 아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광수를 변호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일제 강점기 그 한 중반기 때까지는 아주 민족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조금만 참지 친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이광수를 옹호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누구나 그때 되면 그러지 않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도덕입니다. 신을 믿는데, 예? 신을 믿는데, 야, 이렇게 하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고 신을 믿으면 이게 신앙입니까? 어? 투자의 규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신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신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 그러면 그때 그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뭐냐 해방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고 노회찬 그 의원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용접일을 배웠잖아요. 어? 왜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생애에서는 이 민주적인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낮은 자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는데 뭘 하다가 용접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양반이 물론 안타깝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천명을 다 하기 이전에 87년도에 적어도 그러한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알고? 87년도에 그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으면은요, 전국에 1,000만 명 이상이 그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윤리적인 선택이라는 얘기죠. 공자에게 글을 보는 건데,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데, 자, 민주주의는 다음에 더 이제 현 근대를 얘기하면서 좀 더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인가? 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민주주의인가? 과거 70년대 민주주의인가부터 뭐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민주적인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민주적이 돼야 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설은 이겁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근대 유럽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네? 로마 공화정을 여기 끼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봅시다. 아테네의 민주정은요. 이미 차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예 안 들어가죠. 여자 안 들어가죠. 아이 안 들어가죠. 등등. 그 안에서의 소위 말해서 민주정이에요. 소위 데모스의 자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뭐가 있냐면 종교개혁을 거쳤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카톨릭이 지배했을 때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신과 인간의 매개자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 사제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사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신의 말씀을 전해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죠? 신이 있으면 모든 인간들은 신 앞에 다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신 앞에 평등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딜레마, 서양 유럽 민주주의의 딜레마입니다. 아테네에는 이미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정해져 있어. 근데
서양 근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뭐죠?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휴먼 라이트. 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권을 가질 자격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 바탕 속에서 홉스의 이론도 나오고 로크의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근대 유럽의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해요? 모든 인간들이 다 민주주의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 저 태극기 부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저 좌파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우리 그렇잖아요. 아, 소위 말하는 이런 얘기 좀 쓸게요. 이런, 맘충이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하면서, 야, 저런 인간들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정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응? 외국인들도 투표권 두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철학적인 바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역설이 나오는데 또 하나가, 자, 결국 어쨌든지 간 아테네는 이러한 차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됐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외국인이 나도 투표권 가질 거야 데모하지 않았거든요. 여자가 나도 투표권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테네가 붕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근대 유럽의 민주주의는 뭐죠? 여자들이 야, 왜 나는 투표권 안 줘? 했잖아요. 왜? 모두가 다 인간들인데. 게다가 지금 어떤 사람의 입장이면 새파랗게 젊은 이 10대 애들이 나도 투표권 줘야 하잖아요. 맞잖아, 근데. 그러면 10살짜리 투표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예?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90살 된 노인은 투표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말해야죠. 아니, 아니.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기준 자체가 나이에다 기준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정신 자체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 줘야 돼? 어떻게 나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역설이 뭐냐면, 민주주의 역설이 무엇이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합의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우리가 합의한 법, 규칙, 질서, 이걸 지켜야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쩌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제가 지금 표현했던 윤리적인 선택, 각자의 윤리적인 선택 속에서 그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윤리적인 선택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혁명이 나오고 파괴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 유럽 근대 이후에 짧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역사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뭘로 이루어졌죠? 바로 이런 윤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 촛불혁명은 정말 그 연구해볼 과제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다가 봤을 때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존의 질서를 부쉈잖아요. 한번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좀 공자와 명자의 관계를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가급적 일찍 음주영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